가질금 인정이자. 가질금 인정이자.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여기 등이라고 써 있잖아요. 서식 자체도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지급금 뿐만 아니라 대여금, 뭐 명칭에 상관이 없어요.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준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을 늦게 받는 것도 가지급금일 수 있어요. 왜냐면 특수관계자니까 돈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 몇 달씩 몇 년씩 돈 안 받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가지급금으로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가지급금만 아마 계산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세무조장해서, 세무조사 받았을 때 이거 특수관계자랑 거래한 거고 돈 왜 안 받았냐, 이거는 대여금 등으로, 뭐 가지금 등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법인세 수정 신고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정기 신고하는 거니까 어쨌든 일반적인 가지금 등이 있을 때 요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금이 있는데 이 회사가 차입금이 또 있어요. 그럼 이 차입금이 이자가 나가겠죠. 그러면 가지금도 있고 차입금도 있으면 두 가지의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여기에 대여금이 있는지 또는 가지금이 있는지, 주임종 단기 차입금이 있는지, 주임종 채권이 있는지 자산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부채 쪽에서 차입금이 있는지, 여기 차입금이 있죠. 차입금이 있으면 이자도 있을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또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또 확인할 수, 여기는 이자가 나가네. 손익계산서 이자 나가면 여기 혹시 대여금 등 가지금이 있나?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또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장할 때부터 이제 기장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 회사에 대한 특성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대여금도 있고 차입금도 있고, 그러면 여기는 가지금 인정이자 계산도 해야 되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나중에 세무조정도 해야겠구나 라는 걸 기장하시면서부터 아시게 될 거예요. 이유는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또는 대여금이라는 거는 회사에 돈이 있어서 누군가한테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대여금은 이제 약정서를 보통 쓸 거고요. 약정서 이자도 받기는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건 그거고,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준 거 그건 그거고, 회사에 차입금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 차입금이 있으니까 이자를 또 주겠죠. 그러면 이 대여금 등에 해당하는 가지금 인정, 그 적수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에 대한 적수를 계산을 해서 지급이자를 또 송금불산입을 해요. 두 가지의 세무조정이 있고 두 가지의 서식이 있겠죠. 그래서 인정이자 계산을 하게 되면 상여처분을 한다거나, 상여처분을 하게 되면 보통 대표자가 상여처분을 많이 받는데, 원래는 귀속자한테 해당 상여처분을 해야 돼요. 근데 상여처분이라고 하면 근로자인 경우에 상여처분을 하는 거고요. 그 대상자가, 특수관계자가 주주다, 그럼 배당으로 처분을 하고요. 그 상대방이 무슨 법인이다, 그럼 기타 사유유출로 하게 될 거예요. 해당 법인, 상대방이 법인인데 기타 사유유출로 하는 이유는, 법인들은 모든 들어온 수익을 다 법인세를 내게 되죠. 그래서 기타 사유유출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소득자에 따라, 귀속자에 따라서 처분하는 게 좀 달라지긴 한데, 대표자를 그냥 예로 들면 대표자 가지금 인정이자는 상여 처분을 하게 됩니다. 대표자가 주주일 수도 있고 대표자일 수도 있죠. 근로소득자로 등록된. 근데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상여 처분을 하게 돼요. 상여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대표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돼서 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내죠. 지금 처분을 받았으니까 법인이. 그러니까 법인세 내야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징수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상해처분하는 거를 싫어해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뭐를 하시냐면 결산서에다가 이자 수익,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는 분개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1년 이내에 돈을 받으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분개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약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이거 걸렸을 때 다시 추징당할 수 있다라고 고지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약정서가 없을 거거든요. 가지금 뭐 몇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들 약정서 쓰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약정서가 기본으로 있어야지 미수수익, 이자수익이라는 분개를 쳐서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익이라고 했으니까 법인세는 내는 거죠. 근데 나머지 상해처분을 안 받으니까 소득세랑 건강보험료 추징이 되지 않죠. 근데 다만 이 미수수익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대표자는 해당 이자를 입금을 시켜야 돼요. 1년 이내에. 그래서 인정이자, 가지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개념부터 세법상 인정이자 대상 가지금을 쭉 나열을 해놨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매출 채권 등의 회수 지연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해줬다라는 거는 특수관계자니까 돈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죠? 전혀 모르는 사람, 뭐 그냥 직원한테 이렇게 돈 갚아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지금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관계회사 기업 어음을 매입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 어음을, 부실한 어음을 일반적인 회사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지 않죠. 자기네 회사니까 이렇게 사겠죠. 이런 것들도 가지금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세무조사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 세무대리인이 이런 것까지 파악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특수관계 회사인지 뭔지도 실은 몰라요. 근데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다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세무조정료도 엄청 올라갈 거고. 비현실적 퇴직에 대한 퇴직급여 있고, 퇴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간정산 받았으면 가지금이 된다,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위에까지는 이런 것들은 다 가지금에 해당하는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가지금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그 대표자에게 상해처분을 했죠. 그러면은 연말정산을 다시 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나와요. 그 소득세를 대납을 해줄 수도 있죠. 그럼 그거는 이제 가지금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죠. 그거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대신 그러니까 납부를 하죠. 근데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세법에 의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회사가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소득 지급도 안 했는데 원천징수 할 수도 없는데. 그때는 요거는 그럴 때 인정이자 제외되는 가지금에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인정이자 계산 요거 보면요, 이거를 서식을 같이 볼 건데, 보면 인정이자를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회사에서 복리 목적으로 복지적인 차원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리로 약정서를 써요. 일반적인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4% 되는데 회사에서 저리로 1%나 2% 해준다.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 좋죠.
근데 그거는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거고, 인정이자 받은 거는 또 받은 거고, 이자 수익을 받은 건 받은 거고, 근데 세법에서는 4.6%를 딱 해놨죠. 강제대출 이자율이 4.6%여서 보통 그걸로 많이 하는데, 근데 요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과 회사가 장부상 계상한 이자 상대액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이자를 그때그때 입금을 한다던가 아니면 급여 지급할 때 이자를 떼고 지급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자를 받은 것과 동일하죠. 그러면 그 이자 받은 거는 뗀 거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회계 처리를 할 때. 그러면 그게 이제 계상을 한 거죠. 그게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인 경우에만 상해 처분을 하게 돼요. 그 5%가 안 되면 이 3억은 진짜 큰 거고 5%가 안 되면 차익이 나도 상해 처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렇게 나왔는데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 요게 있죠.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서식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끝에 요 차익이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이면 상여처분 인정이자 계산을 상여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서식을 보면 개개인별로 보면요. 우물류라는 거는 이제 회사인데 대여금을 있었어요. 이제 특수관계 법인 대여겠죠. 근데 이자를 다 받았어요. 이자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차이가 실제 요거 계산을 해봤더니 차이가 나죠. 실제 계산은 1290만 원을 받았어야 됐는데 받은 거는 1250만 원밖에 안 된 거죠. 이 차이가 36만 원인데 그러면 36만 원 덜 받았으니까 뭐 처분을 해야 되나? 하지만 5%가 안 되기 때문에 2.8%밖에 안 되잖아요, 차이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인정자에 대해서 처분을 안 합니다. 근데 밑에 거는 인정이자 이건 완전 뭐 대여금, 가지금 같은 성격이겠죠. 이자도 안 받았어요. 회사 계산할 게 없어요. 인정이자 계산치 267만 원인데 그래서 요거는 3억은 안 되지만 5%가 넘어가죠. 그래서 얘는 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금 등 인정이자에서 2679, 342에서 상여로 처분합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상여로 했는데 그래 상여했는데 그 다음에가 뭐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상여, 배당, 기타 소득으로 되어 있으면 별도의 서식이 또 있어요. 여기 소득자를 명세서 요걸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회사에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요. 소득금액이 이렇게 늘어났지만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그 연말정산 다시 한 금액을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소득세는 법인세 신고가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4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또 있죠. 세무대리인들도 납부도 해야 되지만 법인세 납부해야 되는데 연말정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번거로워요. 이 상해처분 있고 그러면. 그래서 미수수익, 이자수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수수익, 이자수익은 약정서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가지금 인정이자 계산을 할 때 보세요. 여기 우물류라는 회사는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약정서를 맺었으면 이자를 지급을 하게 돼요. 근데 상대 그 돈을 이제 우물류 입장에서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잡혀 있을 거고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대여금으로 잡혀 있었죠. 대여금으로 잡힌 회사는 이자를 받아야 돼서 이자 수익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고 차입금으로 잡힌 회사에서는 이자 비용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하려면 원천 징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비영업 대금이죠. 이 회사가 이 JLL이라는 회사가 돈을 빌려주긴 했지만 금융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이 비영업 대금 이자에서 27.5%로 원천징수하죠. 은행들은 보통 15.4%로 원천징수하죠. 금융업이니까. 근데 우리는 비영업 대금을 이제 빌려준 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자를 지급을 할 때, 오물류라는 회사가 이자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 27.5% 하고 나머지만 지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를 받는 이 회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원천징수 다 하고 세금 다 내면 괜찮죠. 근데 개인은 또 달라져요. 개인들은 금융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개인이면 원천징수 돼서 27.5%를 미리 떼놓은 게 있지만 개인들은 금융소득으로 돼서 금융소득이 뭐 2천만 원이 안 되는 데들은 그냥 그걸로 분리과세로 딱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27.5% 내고 이제 끝나죠.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개인들은. 근데 법인이라고 하면 2천만 원 뭐 금융소득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기납부세 원천징수 돼도 여기서 뭐 미리 납부한 세금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법인 간 거래에서는 약정서 쓰고 이자 그때그때 주고받고 원천세 신고도 다 하고 하는 게 가장 좋다. 이야기를 하는 거는 관계회사끼리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세무 대리를 하다 보면 A 회사, 같은 회사인데 A 회사, B 회사, 뭐 C 회사 여러 회사를 하는 업체를 관리할 때가 있는데 이런 자금의 이동이 있었을 때 원천세 신고도 해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연관성들을 아셔야지 이거는 여기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요. 저쪽에서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똑같잖아요. 어쨌든 같은 계열사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예전에 제가 몰랐을 때는 회사에서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금융업들은 이자 나간다고 해서 원천징수하거나 이런 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안 했는데 근데 그 법인에서 돈을 차입금을 빌려받고 차입금을 빌렸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했는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미 시간은 다 지나버렸고 결산 시점에 와서 보니까 이게 이자라고 지급을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서 소득자가 누구인지가 다 제출이 되니까 이런 것들 비용 원천징수를 하면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도 안 할 거거든요. 그럼 소득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인이 비용을 지급을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법인이 비용으로 이자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다. 원천징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 법인은 법인세를 적게 내죠. 근데 상대방은 수익으로 잡히게 되니까 그 상대방은 법인세를 더 많이 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소득이나 뭐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줬다라고 하면, 신고하지 않아서 줄여줬다고 하면 내가 그 세금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천 징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회사 계상액이라고 알 수 있는 거는 이자를 그때그때 받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원천 징수된 나중에는 이제 원천 징수 영수증도 이 회사한테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원천 징수 영수증 그때그때 받아야 되지만 매달 이자가 입금이 되면은 그때그때 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받기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1200보다는 적게 들어왔을 거예요. 원천징수 되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거를 역산해서 원전 징수된 거는 선납세금으로 잡아주고 이자 수익은 그 금액만큼 더 올려서 해놔야 되죠. 그래서 이 회사 계상액은 선납세금까지 반영이 된 실제 이자 수익을 반영을 해줍니다. 이제 통장에 입금된 걸로 하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서 5% 이상 나니까 또 이렇게 뜨겠죠, 여기에. 그러면 아, 이거 뭐가 잘못됐다라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입금이 있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하긴 하는데, 이자율별 차입금 요거는 가중평균 이자 때문에 요거 하는데요. 가중평균 이자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써요. 그 당좌대출 이자율로. 근데 지금 당좌대출 이자율이 4.6%인데 가중평균으로 하면 아마 더 낮기는 낮을 거예요. 왜냐면 이율이 지금 대출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율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또 적용을 하면 이게 또 선택할 수 있어요. 당좌대출 이자율을 쓸 건지 가중평균 이자율을 쓸 건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선택을 하면 몇 년을 계속 써야 돼요. 근데 이율이 또 올라가게 되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계산 방법도 당좌대출 이자율이 편하고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씁니다. 근데 가중평균 이자율을 썼다 그러면 이 서식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당좌대출 이자율로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3번 메뉴부터. 근데 이게 있어요. 이거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 계산. 이게 있으면 이것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 계산을 한 이유는, 여기가 아까 차입금 지급이자 있었잖아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까지 가지급금만 있으면 요거 두 개로 그냥 끝나요. 근데 여기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차입금 이자율을 넣고요. 지급 이자를 넣는데 요 메뉴가 이제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로 갑니다. 그래서 뭐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동산 적수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가지급금만 할게요. 가지급금을 불러오기를 하죠. 이제 더 거래가 회사마다 뭐 다르긴 할 건데, 이 가지급금 적수는 여기에 있는 메뉴를 불러오게 돼요. 이거 두 가지, 두 개의 거래처잖아요. 근데 두 개의 거래처 세 가지 거래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내역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적수를 계산을 해요. 가지급금에 대해서. 근데 가수금이 있으면은 뭐 공제해 주는데 가수금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갑표로 가게 돼요. 갑표에서 이제 불러오기를 하잖아요.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 계산 이 하단에 내용들 보이시죠? 4.5% 있고 지급이자 있고, 여기는 이제 뭐 자동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금액을 산출해내는 그 해야 돼요. 요거도 이자율하고 지급이자. 근데 요거를 아까 제가 여기다가 기재를 해놨죠. 여기다가. 근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기재를 했냐 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자가 6천만 원이에요. 이자 6천이죠. 손익계산서에 6천이 있겠죠. 영업의 비용으로. 이 금액과 동일해 줘야 돼요. 근데 이 6천에는 이자율이 다 다를 거예요. 대출의 종류가 다를 거고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거 해야 될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지급이자는 이런 게 이자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 이자율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지급이자 내역서를 1년치를 쫙 받습니다. 이자율, 원금, 이자 금액이 표시된 것들 다 받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결산이 끝나고 나면 덮잖아요. 자료 이제 예전 자료는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근데 간혹 이 이자율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여기다 표시를 해줘요. 이자율을. 금액은 당연히 표시가 되겠지만 이 적요는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나중에라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매달 이자율이 다른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이거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자율별로 이자율, 지급이자, 금액 이렇게 다 쓰셔도 되지만 지금 3.5%짜리 합계를 내가지고 여기다 넣은 거거든요. 3.7%짜리 합계 내서 넣은 거. 그래서 뭐 어찌 됐든 여기 6천만 원이 나오면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게 되면 여기 이자율 합산도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한꺼번에 넣기는 했어요. 합계를 내서. 그래서 여기에다 넣게 되면 이제 요 금액들이 여기 이제 적수가 계산이 다 되어 있죠. 차입금 적수.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급이자는 6천만 원인데 이 중에 가지급금 적수는 이거 엄청 숫자가 길죠. 그래서 적수라서 그때 적수가 다 계산이 된 거라서 그렇고 차입금 적수가 여기 있죠. 앞에다 해놨으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이 총 차입금 적수는 519인데 그 중에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적수만큼은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6천 중에 계산했더니 1,400은 지급이자로 인정을 안 해줘서 얘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됩니다. 근데 얘는 이자가 다 나간 거잖아요. 다 기타 사유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기타 사유 유출 처분을 합니다. 다 나가버렸어요. 유보될 것도 아니죠. 다시 들어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자도 상대방은 다 소득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자가 이 대출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라고 하면 금융권들은 다 법인세 신고를 다 할 거잖아요. 금융권들은 우리한테 이자 받으면 걔네들 이자 수익이 되잖아요. 실제 매출. 법인세 신고를 다 해서 법인세 다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뭐 처분하지 않고 기타 사유 유출로 하게 돼요. 상대방의 그 소득으로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정이자율의 원칙이 가중평균 사입이자율인데 다음의 경우 당좌대출 이자율을 합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은행권에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율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은행권에 받은 대출이 없으면 당연히 가중평균 할 수 있는 기준 이자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이런 때는 뭐 못한다. 그냥 그 당좌대출 이자율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9%, 당좌대출 이자율이 9%, 뭐 8.5%, 6.9% 이렇게 막 떨어졌는데 지금 그냥 이제 4.6%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한번 선택하면 몇 년 동안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을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율이 올라가게 되면 또 손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중평균 이자를 잘못 구하면 계산이 잘못되겠죠. 그래서 4.6%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급금 인정해서 세무조정료 소득처분해서 이 귀속자가 뭐 이렇게 출자자인 경우, 출자 임원은 요 밑에 출자 임원은 직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자 임원은 제외하고 출자자인 경우에는 소득처분 배당, 직원이거나 뭐 임원 면 상여, 법인 또는 사업 영위하는 개인, 기타 사유유출, 기타 개인은 기타 소득, 기타 개인은 기타 소득으로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가지금 미수이자 처리 기준 해가지고 약정서 뭐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다 봤는데 여기에 교재로도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지급이자까지 했어요. 그래서 연결돼 있어서 두 개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무조정까지 다 기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협회성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